2011년 12월 북한 국영방송은 특별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은 여성 아나운서가 눈물을 흘리며 김전일의 사망 소식을 전했죠. 곧이어 평양 거리는 울부짖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김일성 동상 앞에 모여 오열했고 눈 덮인 광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메라는 이 비통한 장면들을 담아냈고 세계는 이 광경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과연 이 눈물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강요된 연기일까요? 북한이란 나라는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이 국가는 외부인에게 수수께끼 그 자체입니다. 북한은 면적 12만 제곱킬로미터, 인구 2,50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한반도 북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대치하고 있죠. 이 좁은 땅에서 김씨 왕조는 70년 넘게 절대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이 나라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위성사진, 드물게 허용되는 외국인 방문자들의 보고서가 우리가 가진 정보의 전부죠. 이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때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공개 처형, 3대에 걸친 연좌제, 강제 노동 수용소, 그리고 절대적 사상 통제. 동시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버티며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김씨 왕조가 어떻게 이토록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는 현대 정치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북한의 역사는 한반도의 비극적 분단에서 시작됩니다. 1945년 일본 제국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는 해방되었지만 곧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리전 무대가 되었습니다.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나뉘었고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죠. 1950년 한국전쟁은 이 분단을 영구화했습니다. 3년간의 참혹한 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지만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남북한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그림자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김씨 왕조는 이 영구적 위기 상태를 권력 유지의 정당성으로 삼아왔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입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전력 공급은 불안정하며 대부분의 국민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철저한 사상 통제, 외부 정보 차단, 그리고 공포 정치가 그 답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김씨 왕조를 숭배하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 왜곡된 정보만을 접하며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믿도록 세뇌됩니다. 이 거대한 사회적 실험은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통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입니다. 북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독재국가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20세기 이념 대립의 산물이며 냉전이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절대화되고 세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학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2,500만 명의 평범한 사람이 겪는 일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일하고 꿈을 꿉니다. 다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제약 속에서 펼쳐질 뿐입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나라,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한반도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 전체는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이를 문명화 사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빼앗겼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장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감시했고 거리에는 군사화된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도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전국적 독립시위로 확산되었지만 일본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교회의 시위대를 가둔 채 불을 질러 수백 명을 학살하기도 했죠.
이런 저항 운동의 중심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은 전 세계 피어갑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제국주의 타도와 부의 재분배를 약속했고 식민지 한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이념으로 다가왔습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수많은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만주와 중국 각지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훗날 북한의 창건자가 될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주, 나중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 평양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초기 생애는 북한의 선전으로 신화화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에서 김일성은 공산주의 사상을 접했고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1930년대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동북 항일연군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37년 보천보 전투에서 그는 2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국 국경 근처의 일본 경찰서를 습격해 불태우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승리는 그를 유명한 항일 영웅으로 만들었고 북한 건국 신화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으로 김일성은 소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소련 극동군에 입대했고 2차 세계대전 대부분을 소련에서 보냈습니다. 1945년 8월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한반도로 진격했을 때 김일성도 소련군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동시에 미군은 남쪽에 상륙했습니다. 연합국은 한반도를 임시로 분할 점령하기로 결정했고 38도선이 그 경계가 되었습니다. 이 선은 2명의 미국 장교가 30분 만에 지도 위에 그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선이 70년 이상 지속될 영구적 분단선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북한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스탈린은 개인적으로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경력과 소련에 대한 충성심이 그를 적임자로 만들었습니다. 1945년 12월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제1비서가 되었습니다. 겨우 33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곧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김일성 가짜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945년 평양에 나타난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의 영웅과 다른 인물이라는 음모론이었죠. CIA조차 한때 이 이론을 검토했지만 현대 역사가들은 이를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일성은 진짜였고 그는 곧 북한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1946년부터 김일성은 북한 지역에서 급진적 공산주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토지개혁을 단행해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했습니다. 모든 주요 산업, 은행, 교통 인프라를 국유화했습니다. 7월에는 남녀평등법을 제정해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런 개혁은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공식 선포되었고 김일성이 초대 수상이 되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의 한반도는 이제 2개의 적대적 국가로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곧 한반도 통일의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949년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고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그는 군사적 통일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얻은 김일성은 대규모 군사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소련크, 비행기, 포병을 대량으로 제공했고 중국은 수만 명의 병력을 보냈습니다. 북한군은 수적으로나 장비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한국군은 2대1의 열세였고 공군력은 10대1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북한은 약 300대의 탱크를 보유했지만 한국군은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5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한국군의 80%가 포로로 잡히거나 전사하거나 탈영했습니다. 소수의 미군 병력은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진격하면서 반공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정치인, 지식인, 기업인들이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곧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즉각 북한의 침략을 규탄했고 군사 개입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이 결성되었고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유엔군의 공격으로 북한군 전선은 붕괴되었고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유엔군은 빠르게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넘어 북진했습니다. 김일성과 정부는 평양을 버리고 도주해야 했습니다. 10월 말 평양이 함락되었고 유엔군은 중국 국경까지 진격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완전한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혹함은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의 폭격 작전은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도시 전체가 평평해지고 마을들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평양은 주요 건물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1950년 10월까지 공군은 폭격할 대상이 남지 않아 폭격기 출격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태평양 전쟁 전체에서 사용된 것보다 더 많은 폭발물이 북한에 투하되었습니다. 북한 인구의 10%가 폭격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험은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영구적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증오는 단순한 이념적 적대감이 아니라 실제 겪은 참혹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개입이 전세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수십만 중국군이 국경을 넘어 유엔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군과 북한군은 빠르게 평양을 탈환하고 38선을 넘어 다시 남진했습니다. 잠시 서울도 재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은 곧 재정비에 반격에 나섰고 1951년 3월 서울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전선은 다시 38선 근처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 2년간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처럼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상자를 냈지만 전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전투 중지 합의였습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남북한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군사 경계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약 300만 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75% 감소했고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김일성은 이제 이 폐허에서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했습니다. 김일성은 재건을 명분으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실패를 정적들에게 돌렸습니다. 소련파 지도자 허가이는 전후 복구 지연을 이유로 숙청되어 자살로 내몰렸습니다. 오랜 라이벌 박헌영은 미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1955년 처형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당 간부들이 해고되거나 투옥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1956년 8월 파벌 사건은 김일성의 권력 장악을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련파와 연안파가 연합해 김일성을 비판했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김일성은 한국인의 자주성을 상징했고 그의 적들은 외세 의존으로 비춰졌습니다. 당대회에서 김일성 비판자들은 큰 소리로 제압당했고 이후 대대적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사라졌고 11명이 쇼 재판 끝에 처형되었습니다. 1960년까지 소련파와 연안파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에는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할 자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은 자신만의 이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체 사상이라 불리는 이 이념은 자립을 핵심으로 합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 동맹의 협력은 환영하지만 의존은 약함의 표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는 국제 무역 거부와 자급자족 추구를 의미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외부 사상의 철저한 차단을 뜻했습니다. 주체 사상은 또한 북한 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한 북한 역사가는 주체 사상을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가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북한 주민은 나라와 지도자를 열렬히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 이념은 오늘날까지 북한을 지배하는 핵심 원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일성 개인 숭배는 곧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1953년 그는 스스로를 수령, 즉 위대한 지도자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화신이 되었고 그에 대한 공격은 곧 북한에 대한 공격이 되었습니다. 김일성 사진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은 불법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인쇄된 신문으로 물건을 싸는 것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품질 낮은 종이에 그의 사진을 인쇄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야 했고 매일 먼지를 닦아야 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국가 최대 명절이 되었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와 시가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숭배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재건을 위해 김일성은 야심찬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 3개년 계획이 시행되었고 중공업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957년에는 5개년 계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리마 운동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동원 캠페인이었습니다. 할당량을 초과한 노동자들에게는 메달과 보상이 주어졌고 그들은 언론에서 영웅으로 칭송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공장과 농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현장 지도는 북한 선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58년까지 모든 농업이 집단화되었고 1959년에는 모든 산업과 무역이 국유화되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59년 북한은 계획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1인당 GDP는 140달러로 남한의 81달러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통계 뒤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당량에 대한 집착은 품질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생산량을 과장 보고했습니다. 이는 1955년 기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과장된 보고를 믿고 농민들로부터 과도한 식량을 징수했고 수천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동독 정부는 북한 어린이의 25%가 굶어 죽었다고 추정했습니다. 약 8명이 이 기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2000년대가 되어서야 소련 문서 보관소를 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일반 국민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임시 판잣집에서 살았고 많은 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산업 발전은 인민의 복지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사회를 철저히 재조직했습니다. 1957년 성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북한 주민을 세 계층으로 분류하는 카스트 제도였습니다. 핵심 계층은 인구의 28%로 항일 투사와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동요 계층은 45%로 외국 태생자나 중산층 출신이었습니다. 적대 계층은 27.7%로 지주, 자본가, 종교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성부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직업, 결혼, 의료, 교육, 심지어 식량 배급량까지. 좋은 행실로 성분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훨씬 쉬웠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김일성은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전쟁의 굴욕을 씻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려는 목표였습니다. 징병제가 강화되어 모든 적격 남성은 8년간 복무해야 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무기가 대량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손에는 망치와 낫을이라는 슬로건이 등장했습니다. 어린이들은 7살 때부터 총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대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군사적 규율과 복종이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여러 고위 장성들이 숙청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군부조차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1966년부터 DMZ를 따라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북한 게릴라들이 남한에 침투했고 국경에서 총격전이 빈번해졌습니다. 연간 수십 건이던 충돌이 수백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68년 2월 청와대 습격 사건은 이 긴장의 정점이었습니다. 북한 특공대 31명이 DMZ를 넘어 서울에 잠입했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청와대에서 800m 거리까지 접근했지만 경찰에 발각되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31명 중 29명이 사살되었고 1명만이 북한으로 탈출했습니다. 이틀 후 북한은 미국 정찰선 푸에블로호를 납포했습니다. 승무원들은 11개월간 포로로 억류되었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전쟁을 두려워했지만 긴장은 결국 완화되었습니다. 1969년 말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석방되었고 DMZ의 충돌도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모든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었고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200개 이상의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구축되어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인당 GDP는 남한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주택 부족이 심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김일성은 한때 모든 국민이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며 하루 3끼를 먹게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는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과로로 지쳐갔고 생산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1973년 석유 위기는 취약한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970년 북한은 모든 대외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남한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상대적 쇠퇴가 분명해졌습니다. 1970년대 말이 되자 남한의 1인당 GDP가 북한을 추월했습니다. 이 격차는 이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북한은 점점 더 소련의 경제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도 북한은 이상한 변방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 개방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북한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점점 더 시대착오적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은 냉전시대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DMZ에서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베고 있을 때 북한군이 갑자기 쇠지렛대와 도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베럿 주위가 그 자리에서 구타당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폴 버니언 작전이 개시되었고 수백 명의 병력과 탱크, 헬리콥터, 폭격기가 동원되어 그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항공모함까지 출동했고 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북한은 충격을 받았고 김일성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책임을 인정한 극히 드문 사례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깃대 전쟁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경쟁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98m 깃대를 세우자 북한은 160m 깃대로 맞섰습니다. 이 깃대는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깃대로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김일성은 70대에 접어들었고 후계 문제가 중요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이 1970년대부터 서서히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1974년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는 선전과 정보 업무를 담당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의 초상화가 김일성과 함께 모든 가정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전은 그를 당의 중심 인물로 김일성의 완벽한 후계자로 묘사했습니다. 김정일의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북한을 영화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재가 부족했고 그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습니다. 1978년 북한 요원들은 한국 여배우 최은희를 납치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의 전 남편인 감독 신상옥도 납치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이 두 사람을 재결합시켜 북한현 영화를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8년간 그들은 수십 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풀가사리, 북한판 고질라 영화였습니다. 1986년 비엔나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탈출에 성공해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쳤습니다. 북한의 영화 산업은 다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최윤희와 신상옥은 수백 명의 납치 피해자 중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은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습니다. 목적은 그들의 자녀를 스파이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혼혈 아이들은 외국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북한은 13건의 납치를 인정했지만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3년 10월 9일 양곤에서 북한 테러리스트들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방문 중이던 한국 대통령 전두환을 암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전두환은 교통체증으로 늦어져 화를 면했지만 2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 외무장관과 부총리를 포함한 고위 관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3명의 북한 공작원이 체포되었고 그중 1명은 폭탄 테러를 자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중립국에서 이런 테러를 저지른 것은 국제사회의 충격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29일 대한항공 858편이 안다만의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북한 공작원 2명이 바그다드에서 비행기에 탑승해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아부다비에서 내렸습니다. 몇 시간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두 공작원은 바레인에서 체포되었고 1명은 자살했지만 다른 1명인 김현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스파이로 훈련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명령을 내렸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김현희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녀가 세뇌된 희생자라며 사면했습니다. 이 결정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김현희는 이후
정권을 비난하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58편 폭파는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북한은 몇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남포댐은 1986년 완공된 거대한 조수댐으로 오늘날까지 북한의 자랑거리입니다. 주체탑은 1982년 김일성 70세 생일 선물로 세워진 170m 높이의 기념탑입니다. 하지만 유경호텔은 재앙이었습니다. 1987년 착공된 205층짜리 피라미드형 호텔은 1992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미완성 상태로 평양 스카이라인에 우뚝 서서 정권의 허영심과 무능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세계는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1년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가운데 북한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더욱 강조하며 자립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개방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었으니까요. 은둔 국가는 더욱 깊이 스스로를 폐쇄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가속화했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 사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자 첫 번째 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위협이 고조되었지만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과 협상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에너지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김일성은 남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동의했습니다. 1994년 7월 말로 예정된 이 회담은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새 장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1994년 7월 8일 새벽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이틀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열했고 김일성 동상 앞에 수만 명이 모여 울었습니다. 이 슬픔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연기였는지는 지금도 논란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김일성 외의 세계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슬퍼 보이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약 200만 명이 평양에 모였고 울부짖는 군주의 영구차를 따라갔습니다. 김일성은 금수산 태양궁전에 안치되었고 오늘날에도 그의 방부 처리된 시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어 죽어서도 여전히 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통치를 되돌아보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50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렀고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이룬 것도 있었습니다. 전후 폐허에서 나라를 재건했고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일정 기간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김일성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전쟁, 숙청, 기근, 강제 수용소가 그의 유산입니다. 그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만들었고 국민들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그의 개인 숭배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었고 그의 주체 사상은 북한을 점점 더 뒤처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실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만큼 카리스마가 있지는 않았지만 권력 유지에는 능숙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참혹한 기근에 빠졌습니다. 1994년과 1995년 홍수로 농작물이 실패했고 소련의 지원도 끊겼습니다. 고난의 행구라 불린 이 기근으로 수십만 명, 아마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공식 추산은 22만 명이지만 국제 관찰자들은 60만에서 350만 사이로 추정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졌고 암시장이 번성했으며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식량을 찾아 헤맸습니다. 함흥과 시위주에서는 식량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 가을 함흥의 고위 장교들이 김정일 전복을 논의하다 발각되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김정일의 대응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기근을 단순한 식량 문제로 치부했고 지방 관리들을 비난했습니다. 1996년 그는 기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불법화했습니다. 시마조라는 비밀 경찰 조직이 만들어져 정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숙청했습니다. 10,000명 이상이 처형되었고 15,000명 이상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998년이 되어서야 국제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기근이 끝났습니다.
1999년 6월 연평도 근처에서 남북 해군이 충돌했습니다. 북한 어선들이 분쟁 수역에 진입했고 한국 함정들이 저지했습니다. 며칠간 긴장이 고조되다가 6월 15일 북한 함정이 먼저 사격했습니다. 한국군이 반격했고 15분간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함정 야척이 침몰하고 5척이 손상되었으며 최소 17명의 북한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군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북한 선전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굴욕적 패배였습니다. 김정일은 군사 우선 정책인 선군을 강조했습니다. 군대가 혁명의 선봉이며 사회 전체의 모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선전이 강화되었고 군대의 필요가 정부 우선순위 최상위에 놓였습니다. 모든 시민은 군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군사적 규율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2002년 7월 1일 조치로 북한은 제한적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듯 했습니다. 쌀 가격이 시장을 따라 조정되었고 공식 민간 시장이 허용되었습니다. 외국 언론은 이를 중대한 개혁으로 환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존재하던 암시장을 합법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개장했습니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고 한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북한은 다시 겁을 먹고 시장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강경 노선을 취했습니다. 2002년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했습니다. 탈북자 이순옥이 미 의회에서 북한 수용소의 참상을 증언했고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했고 2006년 10월 첫 번째 핵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로 대응했지만 북한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의 협상 끝에 북한은 일시적으로 핵 프로그램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고 북한은 곧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은 북한 사이버전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스 로건 주연의 영화 인터뷰에 분노한 북한은 소니 시스템을 해킹해 이메일과 영화를 유출했습니다. 2016년 북한 해커들은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1억 달러 이상을 훔쳤습니다. 같은 해 한국군 200GB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서웨어 공격은 전 세계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교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통화개혁은 김정일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모든 국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되 1일 한도를 정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저축을 몰수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공무원 임금을 숫자상으로 동결했는데 이는 사실상 만피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가격이 폭등했으며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식량 부족이 다시 시작되었고 사회 전반에 불만이 퍼졌습니다. 한 북한 외교관이 외국인에게 정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정권에 대한 공개적 비판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0년 4월이 되어서야 상황이 안정되었고 정부는 시장 금지를 대부분 철회했습니다. 여러 고위 관리들이 희생양이 되어 처형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한국 해군 천안함이 갑자기 폭발로 침몰했습니다. 46명의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주택가와 군사시설에 2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했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군이 반격했고 약 10명의 북한군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이 포격 전날 포병 기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아 그의 직접 승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였지만 정확한 상황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은 애도에 빠졌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울었고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김정일은 영구 보존되어 아버지 옆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아버지만큼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빈곤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고 경제는 침체되었으며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핵무기와 사이버전 능력 그리고 더욱 강화된 군사 우선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김 씨가 권력을 이어받을 차례였습니다. 김정은은 1984년 태어났고 원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복형 김정남이 후계자였지만 2001년 가짜 여권으로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다 적발되어 추락했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와 독일에서 교육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유쾌한 학생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농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했고 마이클 조던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을 겪은 후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택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그는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1년 아버지의 죽음으로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김정은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당으로 권력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군사 우선에서 경제와 사회 문제로 초점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서구 문화에 개방적으로 보였습니다. 2012년 평양에서 열린 팝 콘서트는 서양 음악과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아내 리설주를 공개적으로 동반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무자비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2월 김정은은 삼촌 장성택을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장성택은 수십 년간 권력의 핵심이었지만 김정은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맹자들도 수청되었고 한 사람은 화염방사기로 처형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김정은이 전임자들만큼이나 냉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은 경제와 문화의 제한적 개방을 시도했습니다. 2013년부터 엄격히 통제된 관광이 허용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평양을 방문해 선전 사이트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은 철저히 관리되었고 관광객들은 항상 감시받았습니다. 2016년 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호텔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5년 노동수용소형을 선고받았고 17개월 후 혼수 상태로 석방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비극은 북한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세계에 상기시켰습니다. 2017년 2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되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두 여성이 그의 얼굴에 VX 신경가스를 묻혔고 20분 만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두 여성은 자신들이 TV 장난쇼에 참여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 요원들이 그들을 속여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암살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2017년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 조롱했고 전쟁 위협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남한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DMZ를 함께 걸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북한의 평화가 올 것인가? 하지만 이런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협상은 2019년 10월 결렬되었고 김정은은 곧 핵실험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은 내부로 후퇴했고 세계와의 단절은 계속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북한은 신속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2년 넘게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엄격한 봉쇄와 검역이 시행되었고 위반자는 가혹하게 처벌받았습니다. 한 경우 북한 해군이 한국 어부를 사살하고 배를 침몰시켰는데 코로나 위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제무역은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5월 마침내 북한은 첫 코로나 확진자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를 혁명 이후 최대 도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수개월간 거의 500만 명이 감염되었지만 공식 사망자는 7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는 의심스럽지만 실제 사망자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덜 치명적인 오미크론 변종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북한은 비교적 조용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미사일 시험은 계속되었고 스파이 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7월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충동적으로 DMZ를 넘어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9월 그는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은은 푸틴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신을 서방에 맞서는 동맹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에는 두 가지 파멸의 길이 있다. 개혁하거나 개혁하지 않거나라고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국 붕괴할 것이고 잘못된 개혁은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중도를 모색하는 듯합니다. 군사에서 경제로의 전환, 제한적 관광 허용, 기술 수용은 변화의 조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통제 강화, 국경 봉쇄, 계속되는 핵 위협은 정권이 근본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북의 격차는 극심합니다. 남한의 1인당 소득은 북한보다 10배 높습니다. 이는 동서독 간 격차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탈북자들은 남한에 도착했을 때 받는 충격을 말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낍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현대 세계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냉전의 마지막 유산이며 이념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2,500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꿈꾸고 웃고 웁니다. 다만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제약 속에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붕괴를 예측해왔지만 그때마다 틀렸습니다. 정권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있고 생존 본능이 탁월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체제는 없습니다. 경제적 실패, 세대 교체, 외부 정보의 침투, 예상치 못한 위기가 언젠가는 변화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평화적 통일이 올지, 내부 붕괴가 일어날지, 아니면 현상 유지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이 수백만 명의 삶에 지속적인 비극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여전히 재회를 꿈꾸고 탈북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떠나며 북한 주민들은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세계는 북한을 웃음거리나 위협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역사와 깊은 비극,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독재 국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념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그리고 고립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이 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분단의 비극, 전체주의의 위험, 그리고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역사책의 한 장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북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을,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북한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